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 같은 인생 영화 인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를 지키는 선택이라는 오디오북을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동구에 사는 73세 김영희입니다. 겨울이 아파트 단지 틈새를 비집고 흘러들어오는 새벽. 눈을 뜬 김영희는 얼어붙은 듯한 침묵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밖은 희끄무레한 안개가 깔려 있었고 기온은 영하를 훌쩍 내려 숨결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집에서 그들의 허락된 공간 안에서만 숨 쉬어야 하는구나.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부엌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미역국 냄비를 조심스럽게 소리 내지 않도록 신경 쓰며 데우고 전날 할인마트에서 사온 바나나를 조심스레 껍질을 까서 접시에 얹었습니다. 내 집이라곤 했지만 이제는 감옥이나 다름없어. 식탁 위에 놓인 바나나 한 송이. 그마저도 쓸쓸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그 빈자리는 여전히 크게 느껴졌지만 더 큰 고통은 자신의 존재가 이 집에서 점점 지워지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조심조심. 방음이 엉성한 오래된 아파트라 작은 소리에도 깰까봐 발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몇 년 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이 아파트를 지키느라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가요.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고 아들 민수에게 물려주기 위해 아껴온 보금자리였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도 화장실 가느라 시끄러웠어요. 우리가 얼마나 예민하게 자는데. 어제 수진이 던진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밤에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처지. 물소리가 들릴까봐, 변기 내리는 소리가 들릴까봐 밤새 참다가 결국 새벽에 참지 못하고 간 것이 죄였습니다. 거실 한 켠의 방.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 그리고 손주 지우가 꿈나라를 걷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들의 평화로운 숨소리에 김영희는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유령이 되어가고 있어. 숨 쉬는 것조차 죄가 되는 산 유령. 김영희는 주먹만한 방으로 돌아와 손에 쥔 털실 뭉치를 다시 들었습니다. 노란색과 연두색이 교차된 작은 목도리. 지우의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하려고 밤마다 눈침침해가며 짜고 있던 것입니다. 손가락 마디가 아파도 김영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입학식 날 저걸 두르고 가는 지우를 보면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란 걸 증명할 수 있을까? 창밖으로는 어느새 새벽빛이 조금씩 새어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겨울 아침은 늘 그렇듯 쓸쓸했습니다. 김영희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작은 불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미약한, 하지만 꺼지지 않을 불씨. 며칠 후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이 둘러앉은 식탁 위에는 김영희가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은 채 밥을 먹고 있었고 수지는 간간히 지우에게 공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김영희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녀의 존재는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입술을 물고 목소리를 겨우 꺼냈습니다. 할머니, 학교 가는 길 무서워. 김영희는 젓가락을 쥔 손을 멈췄습니다. 왜? 우리 지우가. 큰 형들이 놀릴까봐. 할머니, 같이 가주면 안 돼. 그 순간 김영희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그 감각,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순간. 김영희는 지우의 작은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같이 가줄게. 지우의 얼굴이 금세 활짝 피었습니다. 그 모습에 김영희의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한 순간을 깨트린 건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 있어요? 애는 스스로 겪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어머님이 나서시면 애가 더 약해져요. 씁쓸한 미소를 억지로 띤 수진. 그 입가의 얄미운 경멸이 김영희의 가슴을 도끼로 내리친 듯 아프게 했습니다. 민수는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아내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혹은 그저 상황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 듯한 모호한 태도였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요즘 아이들은 독립적으로 키워야 해요. 엄마가 좀 옛날 방식인 것 같아요. 옛날 방식. 그 말이 김영희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쓸모없는, 시대에 뒤떨어진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구식이고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영희는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젓가락이 부러질 듯 휘어졌습니다. 내 존재를, 내 사랑을, 내 정성을 이렇게 밟아버리는구나. 입학식 날이 밝았습니다. 김영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지우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정성껏 만든 소고기 미역국과 계란말이, 그리고 지우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두툼한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둘러준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는 처음에는 할머니가 준 목도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지만 김영희가 직접 만들었다는 말에 기꺼이 목에 둘렀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었어. 와, 진짜 솜씨가 좋다. 그 말에 김영희의 마음은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아침의 추위도 잊은 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교문 앞에 선 순간 운명의 칼날처럼 체육복을 입은 상급생 아이들의 조롱이 날아왔습니다. 야, 봐봐, 아기야. 할머니 손잡고 학교 온 아기. 캬캬캬. 너네 할머니 옷 냄새 진짜 구린 거 알아? 집이 곰팡이 냄새 난데.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겨울 공기보다 더 시렸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지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괜찮아, 지우야. 그냥 무시하자. 김영희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차갑게 빠져나갔습니다. 할머니, 나 혼자 갈게. 지우는 급히 목도리를 벗어 땅에 떨어뜨리고 교문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김영희는 그 자리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땅에 떨어진 목도리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 뜨거운 것이 고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천천히 구겨진 목도리를 주워들며 김영희는 자신의 심장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닌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철저한 상실감이었습니다. 내가 짠 목도리. 지우가 창피해했어. 그 순간 김영희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변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그녀의 마음 속에는 뜨거운 불길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민수는 밥 숟가락을 툭 내려놓았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꺼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생활에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학교에서 전화 왔었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김영희는 얼어붙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간섭이라니. 나는 그저 어머님이 지우를 학교에 데려다 준다고 했잖아요. 결국 지우가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대요. 다른 엄마들이 지우를 할머니랑 사는 애라고 수군대고 담임 선생님까지 걱정하셨대요. 지우는 창피함에 울었대요. 김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온몸에서 피를 빼간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민수는 고개를 돌린 채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엄마, 여보 말이 맞아. 엄마가 우리 애한테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집착. 그 단어가 김영희의 가슴을 날카로운 칼로 찔렀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손주에 대한 애정이 집착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순간 수지는 거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숨이 막혀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에 앉아 계시고 항상 눈치 보게 만들고 우리 집인데 우리가 불편해요. 김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그 자식이 자신을 불편한 존재로 규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불편한 존재. 내가 불편한 존재가 되었구나.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김영희의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들 속에서 무언가 강인한 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주말 저녁, 김영희는 식탁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오늘따라 유독 짜증이 많았습니다. 아무도 김영희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우조차 할머니를 피하는 듯했습니다. 김영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다들 밥맛이 없니? 민수는 짜증스러운 얼굴로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툭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제발. 가끔은 그냥 가만히 좀 계실 수 없어. 매일 말 걸고, 물어보고, 숨이 막혀요. 정말. 김영희는 깜짝 놀라 손에 쥔 냅킨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들의 거친 말투에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진이 나섰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는요. 어머님이 여기에 계신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해요. 민수 오빠도 스트레스 받아서 회사에서 실수한대요. 김영희는 얼어붙은 채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불편하다. 스트레스. 실수. 수지는 눈을 부라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침마다 거실에 앉아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그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 옆에서 듣고 계시고, 화장실도 새벽에 시끄럽게 가고, 다 피곤해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야. 엄마가 너무 이 집에 얽매여 있으면 우리 애도, 우리 부부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해해줘. 그 말은 칼날처럼 김영희의 가슴을 핥히었습니다. 우리 집. 그 말이 김영희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집은 법적으로는 김영희의 소유였지만 이미 정서적으로는 그들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그저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이야. 김영희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함께 있는 것도 우리한테 부담이에요. 엄마가 우리 일상에 자꾸 끼어들려고 하니까. 수지는 차갑게 웃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솔직히요, 어머님.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 집 흐트러 놓는 것도 모자라. 지우 교육에도 안 좋잖아요. 요즘 시대의 할머니 손에 잡혀 학교 가는 거. 애들이 지우 보고 할머니 밑에서 자란 촌뜨기라고 놀린대요. 김영희의 손등 위에 핏줄이 도드라지게 드러났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촌뜨기. 내 손주가 촌뜨기. 내가 이들에게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나? 수지는 더 독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제는요. 어머님이 이 집에서 나가주시는 게 저희한테도 어머님한테도 서로 좋아요. 요양원이나 실버타운도 요즘은 시설 좋다던데 거기 가시면 동년배 분들도 만나고 더 행복하실 거예요. 그 말에 지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지우가 울먹였습니다. 어쩌면 이 집에서 유일하게 김영희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지우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는 이제 우리 집에 안 계시는 게 맞아. 넌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민수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덧붙였습니다. 지우야, 아빠도 엄마도 다 너를 위해 그러는 거야. 할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김영희는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손주의 눈물 어린 항변에도 그들은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영희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끈이 끊어졌습니다. 내가 키운 자식이 내 존재를 지우려 하는구나. 내 집, 내 돈, 내 시간으로 키워낸 자식이 이제는 나를 쓰레기처럼 버리려고 하는구나. 식탁 위에 남겨진 김영희의 밥그릇은 찬밥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의 그녀의 자리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영희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점점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영희는 혼자 작은 방에 앉아 침대맡 서랍을 열었습니다. 하얀 등기부등본이 바스락거리며 펼쳐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녀에게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소유자 김영희. 손가락으로 그 글씨를 따라 문질렀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그녀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법적으로 확실하게 내 집.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일기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단단한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지킬 것이다. 나는 내 가치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다. 수십 년 전에 쓴 글씨였지만 그 결연함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김영희는 오래도록 노트를 바라보다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체념의 미소가 아니라 복수를 결심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손에 쥔 등기부등본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이제 내가 결정을 내릴 차례야. 그들이 나를 무시했듯 나도 그들을 무시할 거야. 다음 날 아침, 김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수와 수진, 지우가 아직 자고 있는 시간에 조용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릿하고 슬픔에 잠긴 눈이 아니라 날카롭고 결의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김영희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네, 김영희입니다. 강동구 아파트 하나 급매로 내놓을게요. 최대한 빨리 팔고 싶습니다. 네, 제 명에 맞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모릅니다. 비밀로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으며 김영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니, 미소라기보다는 오랜 세월 참아온 분노가 터져나오는 순간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김영희는 조용히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민수와 수진 모르게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고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마치 독을 품은 뱀처럼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후 강동구 부동산 중개소 어르신 아파트 급매로 내놓는다고요? 이 위치에 이 평수면 금방 나갈 텐데. 중개업자는 서류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김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한 빨리요. 가족들은 아직 모릅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소유주님 명에 맞네요. 가격은 시세보다 조금 싸게라도 좋아요. 다만 확실한 사람한테 빨리 넘기고 싶어요. 계약금은 최대한 많이 받아주세요. 중개업자는 신기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형 평수는 가족과 상의하시는데 어르신 참 결단력이 대단하십니다. 김영희는 비웃음 같은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상의할 필요 없습니다. 집은 제 명이니까요.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이고 제 이름으로 등기된 집입니다.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집은 시세보다 살짝 낮은 가격에 팔렸지만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였습니다. 김영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수진 몰래 조용히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김영희는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본인 명의 매매 완료. 이제 이 아파트는 더 이상 민수와 수진의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면 그들은 떠나야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현거주자는 30일 이내에 퇴거할 것. 김영희는 부동산 사무실을 나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무거움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수의 달콤한 맛이 그녀의 입안에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김영희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매매 계약서와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 모두가 모여 있을 때를 노렸습니다. 탁, 식탁 위에 봉투가 놓였습니다. 그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얘들아. 민수와 수지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영희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그들은 아직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 집 팔았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의 표정이 일그러졌고 지우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김영희는 평온한 표정으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팔았어. 정확히 한 달 후인 5월 15일이면 새 주인이 이사 올 거야. 너희는 그 전에 새 집을 구해야 해. 수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난이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 집이잖아요.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어떻게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김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냉랭한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아니야. 소유주는 나였어. 내 돈으로 산 집이고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이야.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집이 되었어.
민수는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서 살아? 지우 학교는 어떡하고? 내 회사는, 수진이 일은, 수진은 거의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런 식이면 너무하잖아요. 어머님, 우리 애 학교도 있는데, 제 일도 있고, 이렇게 갑자기 어떻게? 김영희는 그들의 말을 차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이 집을 지켰어. 그런데 너희는 나를 짐이라고 했지. 불편하다고 했지. 존재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했지. 숨을 삼킨 김영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듯이 나도 너희를 버린다. 민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수지는 지우를 끌어안고 히스테릭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지우야, 할머니가 너는 사랑해. 하지만 어른들의 세계는 이런 거란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야. 김영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민수와 수지는 결국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급하게 전세집을 구했지만 기존 살던 곳보다 훨씬 작은 집이었습니다. 좋은 학군도 아니었고 출퇴근 시간도 훨씬 늘어났습니다. 민수는 직장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실수로 고객을 놓치면서 업무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았고 결국 감봉 조치까지 당했습니다. 김 과장, 요즘 정신이 어디 있는 거야? 이번 분기 성과가 최악이야. 이러다 잘릴 수도 있다고. 수지는 SNS에 올리던 고급 인테리어 콘텐츠를 더 이상 찍을 수 없게 되면서 협찬이 줄어들었고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녀의 팔로워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협찬사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어. 이 좁은 집에서는 콘텐츠 찍을 수도 없고 지우는 전학을 가야 했고 친구들과 헤어지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새 학교에서는 적응하지 못하고 매일 울며 등교를 거부했습니다. 엄마, 학교 가기 싫어. 거기 애들이 자꾸 놀려. 할머니는 어디 갔어? 할머니랑 다시 살고 싶어. 그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김영희 덕분에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한편 김영희는 아파트를 판 돈으로 서울 외곽의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주택단지의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탁 트인 전망과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김영희는 햇빛이 잘 드는 넓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에는 그녀가 직접 심은 장미와 튤립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발밑에는 고급스러운 양탄자가 깔려 있었고 거실 한편에는 그녀가 평생 갖고 싶었던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피아노 건반을 누르자 아름다운 음색이 울려 퍼졌습니다. 김영희는 젊었을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지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 꿈을 접었었습니다. 이제야 그녀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김영희의 하루는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에는 정원을 가꾸고 오전에는 인근 문화센터에서 피아노 레슨을 받고 오후에는 독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저녁에는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동년배 신사와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영희 씨, 정말 멋진 분이세요. 이렇게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분은 처음 봅니다. 데이트 상대의 칭찬에 김영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그녀가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2달 후,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민수였습니다. 김영희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좀 도와줘. 엄마 없으면 우리 진짜 끝장나. 회사에서 잘렸어. 민수가 흐느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에 김영희의 가슴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집세도 밀리고 지우는 학교에서 적응 못하고 수진이는 우울증 약 먹고 우리 진짜 망했어. 김영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도와줘. 지우가 맨날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어. 엄마,
우리 다시 같이 살자. 내가 잘못했어. 그 말에 김영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우라는 이름이 그녀의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영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넌 이미 내게서 받을 것을 다 받았어.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너희는 나를 버렸어. 기억나니? 불편하다. 숨이 막힌다. 집착한다. 그 말들을 했을 때 내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해봐지. 그 말은 김영희 자신에게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해온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민수는 오열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울음소리에 김영희의 마음도 아팠지만 그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 제발 도와줘. 김영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다. 내가 나를 대했던 것처럼 나도 너를 대할 뿐이야. 더 이상 전화하지 마라. 김영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와 수지는 직접 김영희가 사는 주택을 찾아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들의 모습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옷차림은 초라했고 눈에는 근심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민수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두 사람은 계속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김영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김영희는 거실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줘. 제발, 우리 얘기 좀 들어줘. 수진도 엉엉 울며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 좀 용서해 주세요. 지우가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 해요. 김영희는 결국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오지 마라. 내 삶은 이제 너희와 별개야. 지우가 보고 싶다면 내가 원할 때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 하지만 너희에게 돌아갈 생각은 없다. 엄마, 그럴 수 없어.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 서로를 그렇게 대하니 내가 없을 때는 내 존재 자체가 불편하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민수야, 수진아. 이제 너희 스스로의 삶을 살아라. 내가 그랬던 것처럼. 김영희는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커튼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김영희는 이제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몇 달 후, 봄 서울 외곽의 고급 주택. 따스한 봄 햇살이 정원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김영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작은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장미와 튤립, 라벤더가 만발하여 정원은 색색의 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전에는 피아노 레슨을 받고 오후에는 동네 노인정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다른 이들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지우 학교라고 떴습니다. 김영희는 놀라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영희 님이세요? 여기 지우 학교 담임교사입니다. 지우가 계속 적응을 못하고 있어서요. 매일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고 있어요. 학교 상담 선생님과 상담을 했는데 지우에게 할머니의 존재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김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우. 그 아이만은 자신의 분노에서 제외하고 싶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을 아이에게까지 물릴 수는 없었습니다. 네, 갈게요. 시간과 장소만 알려주세요. 다음 날, 김영희는 조심스럽게 학교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지우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퀭했고 마르고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우는 김영희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 집에 가자. 같이 살자. 김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도 너무 보고 싶었어. 담임 선생님이 들어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우가 계속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전학 온 이후로 성적도 떨어지고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특히 할머니를 너무 그리워해요. 할머니, 나 데려가. 할머니랑 살고 싶어. 엄마 아빠는 매일 싸우고 집도 좁고 엄마는 맨날 울고 김영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우만큼은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민수와 수진을 용서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지우야, 일단 할머니가 주말에 데리러 올게. 우리 같이 시간 보내자. 주말. 지우는 김영희의 집에서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넓은 정원을 뛰어다니고 김영희가 만들어준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피아노 치는 거 멋있어. 나도 배우고 싶어. 김영희는 지우에게 간단한 피아노 연주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저녁 시간, 김영희는 지우를 품에 안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니?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엄마 아빠는 맨날 돈 없다고 싸우고, 엄마는 맨날 울고, 아빠는 술 마시고 늦게 와요. 민수가 술을 마시니? 네, 아빠가 회사 잘렸다고. 매일 술 마시고 늦게 와요. 엄마랑 매일 싸워요. 김영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복수가 지우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수진을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생각해 볼게. 하지만 지금 당장은 같이 살기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도 자주 만나자. 약속할게. 며칠 후, 김영희의 집 예고 없이 민수와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김영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렸고 수진은 더 마르고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지우 좀 봤어. 학교에서 할머니 만났다는데. 그래, 만났어. 아이가 너무 불안해하더구나.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정말 도와주세요. 내가 너희를 도와줄 이유가 있니? 내가 불편하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 엄마, 우리 이제 정말 끝이야.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지우만이라도 맡아주면 안 돼. 우리가. 김영희는 테이블 위에 서류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임대차 계약서야. 내가 새로 구한 아파트. 너희가 살 수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민수와 수진은 놀란 눈으로 김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첫째, 이 집은 내 명의야. 너희는 임차인일 뿐이야. 둘째, 지우는 주말마다 나와 시간을 보낸다. 셋째, 민수, 넌 술을 끊고 새 직장을 구해야 해.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았어. 다만 지우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만 해주는 거야. 민수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서명해. 그리고 약속해. 다시는 나를 무시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내 존재를 불편해하지 않겠다고. 민수와 수지는 서명했습니다. 그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1년 후, 여름 김영희의 정원에서는 지우의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수진도 참석했지만 그들과 김영희 사이에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번에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 탔어요. 김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지우, 정말 자랑스럽구나. 엄마, 새 직장 구했어요. 급여는 예전보다 적지만 열심히 할게요. 그래, 내 길을 잘 찾아가길 바란다. 어머님, 저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지우 학교 근처에서. 김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들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어. 하지만 지우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이 정도의 관계는 유지할 수 있어.
지우가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불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기억할 거야.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그것이 내 복수의 완성이야. 김영희는 혼자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이제 훨씬 능숙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김호 선생님이라고 떴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음악회 같이 가면 좋겠네요. 김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자신만의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삶. 김영희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나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내 가치를 지켰어. 그녀의 피아노 연주는 점점 더 자신감 있고 강렬해졌습니다. 마치 그녀의 삶처럼 이제는 당당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복수는 당신 자신의 가치를 되찾고 그들 없이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키는 선택이라는 오디오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잊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도 당당하게 자신을 지키는 삶의 중요성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